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건 죄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산 건 내 잘못이었다. 한 남자의 늦은 각성. 늦은 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나는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39. 내년이면 40이다. 거울 속 남자의 눈가에는 주름이 패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싸구려 원룸의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그 불빛 아래에 내 얼굴은 초라했다. 문득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60살 무렵의 아버지. 날품파리로 평생을 살다가 허리가 굽어버린 아버지. 술에 찌든 얼굴로 인생 원래 이런 거다라고 중얼거리던 아버지. 나는 그 얼굴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다. 그런데 지금 거울 속에 나는 그 아버지를 닮아 있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산 건 내 잘못이었다. 정말 내 잘못이 아닐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을 직시할 수 있었다. 가난의 기억. 1987년 겨울.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 어머니는 내가 태어난 날을 이렇게 기억하신다. 그날도 눈이 왔었어. 병원비가 없어서 내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왔지. 우리 집은 항상 부족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입을 것이 부족했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부 부족했다. 집에 항상 돈이 부족했다. 하지만 어린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세상 모든 집이 다 그런 줄 알았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반 아이들은 돌아가며 생일 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했다. 민수네 집, 지혜네 집, 준호네 집. 아이들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선물을 받았다. 내 생일이 되었다. 나는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다. 초대할 수 없었다. 우리 집 현관문은 삐걱거렸고 거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다. 엄마, 오늘 내 생일인데. 어머니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계셨다. 시금치 된장국이었다. 반찬은 김치뿐이었다. 알아.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서였다. 마음 한편이 먹먹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생각했다. 왜 우리 집만 이럴까?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운동회가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하얀 운동화를 신고 왔다. 나는 형이 신던 낡은 운동화를 신었다. 밑창이 닳아서 발이 아팠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부모님들이 가져온 도시락을 꺼냈다. 김밥, 샌드위치, 과일, 고기 반찬 등. 나는 어머니가 싸준 주먹밥이 전부였다. 김치와 참치를 넣은 주먹밥이었다. 성우야, 너 집 가난하냐? 옆에 앉은 민수가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는 킥킥거리며 웃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가난해?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다.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나는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이 가난한 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잘못이라는 것을. 아니,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 5학년 때는 반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방과 후가 되면 아이들은 학원 가방을 메고 나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계셨다. 나는 TV를 켰다. 만화를 봤다. 숙제는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밤 9시에 돌아오셨다. 성우야, 밥 먹었니? 네. 거짓말이었다.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숙제는?
안 했어요. 왜?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나를 가르쳐 줄 수도 없었고 학원을 보낼 돈도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다. 6학년 졸업식 날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제 중학생이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한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좋은 대학?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지. 그렇게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세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학원을 다녔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과학학원. 방과 후면 가방을 메고 학원으로 향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계셨고 아버지는 어디선가 일을 하고 계셨다. 일이 있는 날에는, 일이 없는 날에는 집에 일찍 돌아와 소주를 마셨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다. 소주병이 3개 놓여 있었다. 아버지, 저 배고파요. 냉장고에 뭐 있을 거다. 알아서 먹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흐렸다. 술에 취해 계셨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1통, 된장 1통, 계란 3개. 나는 라면을 끓여 먹었다. 거실로 돌아오니 아버지가 중얼거리고 계셨다. 인생 참 힘들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축 처진 어깨, 술 냄새, 풀이 죽은 표정. 그 모습이 너무 싫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때는 그렇게 다짐했다.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가 끝났다. 성적표를 받았다. 수학 67점, 영어 58점, 국어 72점. 반에서 25번째였다. 담임 선생님이 불렀다. 성우야, 성적이 많이 떨어졌구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니? 나는 고개를 숙였다.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적이 오를 텐데. 학원은 다니니? 아니요. 그럼 혼자 공부해야지. 도서관도 있고 인터넷에 무료 강의도 많아. 네. 나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도서관?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비도 아까운데 도서관을 어떻게 가? 인터넷? 우리 집은 컴퓨터도 없는데. 그때부터였다. 나는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숙제를 안 했다. 집이 시끄러워서요. 시험을 못 봤다. 학원을 안 다녀서요. 준비물을 안 가져왔다. 돈이 없어서요. 거짓말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나를 편하게 해주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한 핑계가 되어주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PC방에 갔다. 게임을 했다. 1시간에 1,000원이었다. 성우야, 1시간 더 하자. 나는 돈 없어. 그럼 집에 가서 돈 가져와. 돈 없다니까. 친구들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먼저 갈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다. 분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나만 돈이 없나? 집에 도착해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우리 집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 손을 멈추지 않으셨다.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할게. 엄마가 더 일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아버지는 매일 술만 마시고. 성우야, 그렇게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으셨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계신 것 같았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가슴이 답답했다. 다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그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부모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다. 진로 상담 시간이 있었다. 성우야, 너는 고등학교 어디 갈 거니? 잘 모르겠어요. 성적으로는 일반고는 어렵고 특성화고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일찍 취직하는 것도 방법이야. 네. 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다. 성적이 안 좋은 건 내 잘못이 아니야. 환경이 안 좋았던 거지. 졸업식이 다가왔다. 친구들은 고등학교 배정 결과를 기다렸다. 나는 특성화고에 지원했다. 공업고등학교였다. 합격했다. 어머니는 좋아하셨다. 성우야, 축하한다. 이제 기술을 배우면 취직도 잘 될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무덤덤했다. 어차피 내 인생은 이런 거지.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죽는 거. 15살 소년의 생각치고는 너무 비관적이었다. 하지만 그게 내가 본 세상의 전부였다. 고등학교 3년은 빠르게 지나갔다. 특성화고에서 용접을 배웠다. 기계를 다루는 법도 배웠다. 하지만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 그냥 졸업장 받을 정도로만 했다. 선생님들은 실망하셨다. 성우야, 너 이러면 안 되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좋은 회사 갈 수 있어. 네. 대답은 했지만 실천하지 않았다. 왜 열심히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차피 좋은 회사에 가도 월급은 비슷할 텐데.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 텐데. 고등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은 울었다. 야, 취직 잘해라. 너도 연락하고 지내자. 나는 그들과 포옹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만나지 않을 거라는 걸. 각자의 삶을 살 거라는 걸. 2006년 3월. 20살이 되었다. 취직은 하지 않았다. 취직할 곳도 마땅치 않았고 취직하고 싶지도 않았다. 대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집 근처 24시 편의점이었다.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8시간. 시급 3,100원.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받았다. 점장은 50대 중반의 여자였다. 이름은 김순자. 친절했지만 피곤해 보였다. 성우 씨, 몇 살이에요? 20살이요. 어머, 어리네. 대학은 안 가요? 안 가요. 요즘 애들은 다 대학 가던데. 왜 안 가요? 돈도 없고 성적도 안 돼서요. 그래도 젊을 때 뭐라도 배워둬야지. 나처럼 늙어서 편의점에서 일하면 안 되잖아요. 순자 씨는 웃었지만 눈에는 웃음기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다. 배우려면 돈이 들잖아. 나한테는 그런 여유가 없어. 편의점 일은 단순했다. 물건을 진열하고 계산하고 청소하고 하루가 똑같았다. 20살, 21살, 22살. 시간은 흘렀다. 고등학교 친구들을 우연히 만났다. 준호였다. 성우야, 오랜만이다. 준호야. 너 뭐해? 어디 다니냐? 나 편의점에서 일해. 아직도? 야, 그러지 말고 취직해. 우리 회사 같이 갈래? 자동차 부품 만드는 데인데. 생각해 볼게. 야, 생각만 하지 말고 해봐. 편의점에서 평생 일할 거야? 준호의 말은 옳았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변화가 두려웠다. 지금이 불행하긴 하지만 적어도 익숙했다. 24살에 군대에 갔다. 육군 2등병으로 입대했다. 군대 생활은 지옥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평등했다. 여기서는 모두가 똑같았다. 부자 집 아들도 가난한 집 아들도 모두 똑같이 총을 들고 훈련을 받았다. 2등병, 일병, 상병, 병장.
21개월이 흘렀다. 제대하고 돌아온 세상은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돈을 모으고 있었다. 나는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왔다. 시급은 4,580원으로 올라 있었다. 순자 씨는 여전히 거기 계셨다. 더 늙어 보였다. 성우 씨, 또 왔네요. 군대 다녀왔어요? 네. 이제 뭐 할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일할 건 아니죠? 일단은 여기서요. 순자 씨는 한숨을 쉬셨다. 젊을 때 뭐라도 해둬요. 나는 이제 늙어서 다른 데 갈 데도 없지만 성우 씨는 아직 젊잖아요. 네, 알아요. 하지만 나는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다. 25살, 26살, 27살. 시간은 흘렀고 나는 여전히 편의점에 있었다. 28살이 되던 해 순자 씨가 그만두셨다. 성우 씨, 나 이제 그만둬요. 아들이 취직해서 이제 그만 쉬라고 하네요. 아, 축하드려요. 성우 씨도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봐요. 여기서 평생 일하면 안 돼요. 네. 순자 씨가 떠난 후 새 점장이 왔다. 30대 초반의 남자였다. 말이 없고 차가웠다. 일은 더 힘들어졌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다른 데 갈 곳도 없었고 변화가 두려웠다. 30살이 되었다. 친구들의 결혼식 청첩장이 오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결혼식장에 갔다. 축의금 5만 원. 한 달 월급의 45%가 나갔다. 결혼식장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나는 평상복을 입고 갔다. 정장이 없었다. 성우야, 너는 언제 결혼해? 나는 아직 멀었어. 여자친구는 있어? 없어. 사실은 만들 생각도 없었다. 데이트할 돈도 없었고 결혼할 집도 없었다. 무엇보다 이런 내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31살에 편의점을 그만뒀다. 새 점장과 싸웠다. 급여 문제였다. 나는 야간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점장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럼 그만두세요. 그러죠. 나는 그렇게 9년을 다닌 편의점을 그만뒀다. 다음 직장은 공장이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 하루 8시간 조립 라인에서 부품을 끼워 넣는 일이었다. 월급은 160만 원으로 올랐다. 처음으로 15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았다. 31살에. 공장 동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았다. 40대, 50대. 모두 피곤해 보였다. 점심시간에 동료 하나가 말했다. 야, 너 아직 젊은데 여기서 뭐하냐? 다른 데 가봐. 어디요? 나도 모르지. 근데 여기보다는 나을 거 아냐? 그냥 여기 있을래요. 그래, 뭐 알아서 해. 동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32살, 33살, 34살. 공장 생활은 편의점보다 힘들었다. 몸이 아팠다. 허리, 어깨, 무릎. 하지만 나는 참았다. 35살이 되던 해 친구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 SNS에는 아기 사진이 올라왔다. 우리 딸 100일, 아들 돌잔치. 나는 좋아요를 눌렀다. 그리고 핸드폰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겠지. 그 생각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36살에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다. 성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엄마가 미안하다.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괜찮아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내가 결혼도 못하고 있는 게 다 엄마 때문인 것 같아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다. 화가 났다. 누구한테 화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화가 났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왜? 하지만 그 답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37살, 38살. 시간은 계속 흘렀다. 나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다. 월급은 170만 원으로 조금 올랐다. 통장 잔고는 항상 비슷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월세를 내고 밥을 먹고 교통비를 쓰면 남는 게 없었다. 저축은 하지 않았다. 할 수도 없었다. 여유가 없었다. 술은 자주 마셨다.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서 집으로 가져왔다. 혼자 마셨다. 술을 마시면 잠시 모든 게 잊혀졌다. 39살이 되었다. 그해 여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성우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많이 늙어 계셨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어 있었다. 엄마, 아버지는요? 지금 검사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뇌경색이래. 상태가 안 좋다고 하더라.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를 평생 원망하며 살았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가슴이 먹먹했다.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났다. 어머니는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계셨다. 나는 화장실에 갔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나는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었고 입가에는 주름이 패어 있었다. 39살 치고는 늙어 보였다. 문득 20년 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39살의 아버지. 날품 파리로 하루하루를 살던 아버지. 소주잔을 기울이며 인생 원래 이런 거다라고 중얼거리던 아버지.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다짐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지금 거울 속에 39살 나는 그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 있었다. 축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빛, 체념한 표정. 모든 게 똑같았다. 나는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나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어. 왜 노력하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그런데 나는 뭘 했어? 20살부터 39살까지 거의 20년 동안 나는 뭘 했지?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9년, 군대 2년, 공장에서 7년. 총 18년. 그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배웠나? 무엇을 잃었나? 무엇을 시도했나? 아무것도 없었다. 자격증 하나 없었다. 기술 하나 제대로 배운 것도 없었다. 돈도 모으지 못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다. 불평하며 살았다. 환경을 탓하며 살았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었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었어.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 깨달음이 가슴을 때렸다. 나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났다. 분했다. 후회됐다. 20살 때부터 조금씩이라도 노력했으면, 자격증 하나라도 땄으면, 책 한 권이라도 읽었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39살. 내년이면 40이다. 이제 와서 뭘 해봤자. 그 생각이 들려는 순간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문제야. 이런 식으로 평생 살아왔잖아. 이제 와서 뭘 해봤자 어차피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바꿀 거야. 지금부터라도. 작게 중얼거렸다. 거울 속의 나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일주일 후 의식을 되찾으셨다. 병실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다. 몸은 더 작아 보였다. 아버지.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셨다.
그리고 작게 웃으셨다. 왔구나. 좀 어떠세요? 이 정도면 괜찮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성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집 한 칸 남겨주지 못해서.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다. 평생 일만 하신 손이었다. 아버지, 제가 미안해요. 뭐가? 저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건 제 잘못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가난하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제가 스스로 가난하게 산 거였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났다. 20살이 넘어서도 30살이 넘어서도 저는 계속 환경 탓만 했어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원망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도 울고 계셨다. 작은 몸이 흔들렸다. 아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울었다. 서로를 안았다. 그날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가난은 나를 넘어뜨렸을 수는 있어도 눕혀두지는 않았다는 것을, 눕기를 선택한 건 바로 나였다는 것을. 어릴 때 가난했던 건 맞다. 부모님이 여유가 없었던 것도 맞다.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살이 넘어서도 30살이 넘어서도 계속 그 환경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누구의 선택인가? 바로 나의 선택이었다. 공부할 수도 있었다. 도서관은 공짜였다. 인터넷에는 무료 강의가 넘쳐났다. 자격증을 딸 수도 있었다. 응시료는 3만 원이었다. 교재는 2만 원이었다. 한 달만 아꼈으면 충분히 모을 수 있는 돈이었다. 조금씩이라도 저축할 수 있었다.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모을 수 있었다. 18년이면 200만 원이 넘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 돌렸다. 이제부터라도 바꿀 거야.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다짐했다. 아버지는 한 달 후 퇴원하셨다.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집에서 요양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나는 아버지를 집까지 모셨다. 어머니가 문을 여셨다. 아버지, 천천히 들어가세요. 고맙다. 아버지는 천천히 걸으셨다. 한 발 한 발이 힘들어 보였다. 집에 아버지를 모신 후 나는 내 월세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은 내 생일이었다. 40살. 편의점에 가서 1,000원짜리 컵케이크를 샀다. 집으로 돌아와 초 하나를 꽂았다. 불을 켰다. 작은 불빛이 어두운 방을 비췄다. 이제 시작하자.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무엇부터 시작할까? 가장 먼저 할 일은 분명했다. 술을 끊는 것. 나는 매일 저녁 소주를 한 병씩 마셨다. 한 병에 2,000원. 한 달이면 6만 원. 1년이면 70만 원이 넘었다. 이 돈을 모으면 뭘 할 수 있을까? 책을 살 수 있다.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낼 수 있다. 조금씩 저축할 수 있다. 다음 날부터 술을 끊었다. 처음에는 힘들었다. 저녁만 되면 소주 생각이 났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물을 마셨다. 차를 마셨다. 커피를 마셨다. 일주일이 지났다. 10,000원이 남았다. 한 달이 지났다. 6만 원이 남았다. 그 돈으로 책을 샀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완벽 대비 2만 원. 나머지 4만 원은 통장에 넣었다.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를 찾았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무료 인강. 수백 개의 동영상이 있었다. 출퇴근 버스에서 핸드폰으로 강의를 들었다.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갔다. 문제를 풀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엑셀, 액세스, 컴퓨터 일반. 모든 게 생소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공부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세 달 후 시험을 신청했다. 응시료 26,000원. 시험 날이 왔다. 떨렸다. 40평생 처음으로 뭔가를 시도하는 순간이었다. 시험 시간은 1시간 반. 필기와 실기를 함께 봤다. 끝나고 나왔다. 잘 봤는지 모르겠다. 그저 최선을 다했다. 2주 후 결과가 나왔다. 합격. 컴퓨터 화면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떴다. 나는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40평생 처음으로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낸 순간이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벅차게 했다. 자격증을 받고 나서 생각했다. 다음은 뭘 할까? 전산회계를 공부하기로 했다. 회계는 어디서든 필요한 기술이었다. 다시 책을 샀다. 전산회계 1급 25,000원. 다시 유튜브로 공부했다. 다시 도서관에 갔다. 다시 문제를 풀었다. 세 달 후 또 시험을 봤다. 또 합격했다. 이제 자격증이 2개가 되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전산회계 1급.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다. 회계 보조, 격리 보조. 작은 회사들이었다. 10군데에 넣었다. 9군데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이력서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내일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면접을 봤다. 작은 무역회사였다.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곳이었다. 사장님은 50대 초반의 남자였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40. 이 일은 처음이시죠? 네.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자격증은 최근에 땄네요. 왜 이제야 땄어요? 늦게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나를 한참 바라보셨다. 솔직히 경력 있는 사람을 뽑고 싶긴 한데 자격증도 있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해봅시다. 수습기간 3달 있고 그 후에 정식으로 채용할게요. 감사합니다. 40살에 처음으로 정식 직장을 가졌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다. 공장 월급과 비슷했다. 하지만 마음이 달랐다. 첫 출근 날 나는 정장을 샀다. 이마트에서 산 10만 원짜리 싸구려 정장이었지만 내게는 소중했다. 회사에 출근했다. 내 자리는 구석진 곳이었다. 작은 책상 하나와 낡은 컴퓨터 하나. 선배 직원이 일을 가르쳐줬다. 이게 회계장부 정리하는 거고요. 이게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다. 숫자를 잘못 입력하고 문서를 잘못 작성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모르는 건 물어봤고 틀린 건 고쳤다. 한 달, 두 달, 세 달. 수습 기간이 끝났다. 사장님이 불렀다. 성우 씨, 일 참 꼼꼼하게 하시네요. 정식으로 채용할게요. 급여는 200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2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았다. 40살에 그 달부터 적금을 들었다. 한 달에 30만 원씩. 생전 처음 드는 적금이었다.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는 게 즐거웠다. 30만 원, 60만 원, 90만 원. 1년 후 360만 원이 모였다. 처음으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모았다. 41살에 그 돈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다. 성우 씨, 세무회계도 공부해 보는 게 어때요? 배우면 세무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회사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그날 저녁 세무회계 책을 주문했다. 42살이 되던 해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을 땄다. 사장님이 축하해 주셨다. 이제 세무신고도 할 수 있겠네요. 급여 좀 더 올려드릴게요. 230만 원. 일이 늘어났지만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재미있었다. 배우는 게 많았다. 43살의 친구들을 만났다. 오랜만이었다. 야, 성우야. 오랜만이다. 준호야. 민수야. 얼굴 좋아졌다. 무슨 일 있어? 응. 요즘 괜찮아. 뭐 하는데? 회사에서 격리 일하고 있어. 오, 진짜? 너 편의점 다니지 않았어? 그건 오래전이야. 지금은 회사 다녀. 좋네. 축하한다.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웃었다. 나도 할 수 있어. 늦었지만 할 수 있어. 44살이 되었다. 적금이 만기가 되었다. 1200만 원이 모였다. 평생 처음 모은 1000만 원이었다. 그 돈으로 월세방에서 나왔다.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반지하로 이사했다. 월세가 없어졌다. 월세로 나가던 40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 그 돈으로 적금을 하나 더 들었다. 회사 일은 익숙해졌다. 더 이상 실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료들이 나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성우 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사장님이 말씀하셨다. 성우 씨, 우리 세무사 사무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사람 구한대요. 관심 있으세요? 세무사 사무실이요? 네. 거기서 실무를 배우면 더 좋을 거예요. 급여도 더 주고요.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후 나는 결정했다. 도전하기로. 세무사 사무실로 이직했다. 급여는 280만 원으로 올랐다. 일은 더 어려웠다. 법인 회계, 세무신고, 장부 작성. 모든 게 복잡했다. 하지만 배우는 게 많았다. 선배 세무사들에게 하나하나 배웠다. 45살이 되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젊은 사람을 만났다. 25 정도 되어 보였다. 형,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5. 헐, 이 나이에도 공부하세요? 응. 세무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 대박. 저는 25인데도 공부하기 싫은데. 나는 웃었다. 나도 너 나이 때는 공부 안 했어. 40에 시작했지. 헐, 진짜요? 응.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 시작하면 돼. 그 친구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다시 책을 폈다. 세무사 시험은 어려웠다. 합격률이 10%도 안 됐다. 하지만 도전하고 싶었다. 떨어져도 괜찮았다.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다. 지금 내 적금은 2개다. 총 2천만 원이 넘게 모였다. 월급은 280만 원. 많지는 않지만 이제 만족한다. 5년 후에는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고 싶다. 전세든 매매든. 그리고 언젠가는 세무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 떨어져도 계속 시도할 것이다. 부자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남 탓을 하지 않는다. 환경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배우고 있다. 지금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에필로그.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지금 무엇을 원망하며 살고 있는가? 부모를 탓하고 있는가? 환경을 탓하고 있는가? 세상을 탓하고 있는가?
이 말은 비난이 아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39년 동안 나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살았다. 그러다 40이 되어서야 깨달았다. 태어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거지처럼 산 건 내 잘못이었다. 가난은 나를 넘어뜨렸을 수는 있다. 하지만 눕혀두지는 않았다. 눕기를 선택한 건 바로 나였다. 20살이 넘어서도 30살이 넘어서도 계속 환경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나의 선택이었다. 공부할 수 있었다. 자격증을 딸 수 있었다. 조금씩이라도 저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환경 탓으로 돌렸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당신의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바꾸고 싶다면 지금 시작하라. 50살이든 60살이든 70살이든 인생이 끝나지 않은 이상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나는 40에 시작했다. 당신은 언제 시작할 것인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책 한 권 읽기, 유튜브로 공부하기, 한 달에 10,000원씩 저축하기.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바꿔나갈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이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